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에 대해서 2020년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오라노를 이끄는 백만 장자 지도자 이거로 마더비치가 25%를 득표하고 150석 의회에서 53석을 확보했다. 그에 당한 당연히 부패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의 혐오와 임신 중단 반대도 내세운다. 오라노는 또한 브뤼셀에서 작성한 방식에 따라서 유럽 연합 각국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계획에도 반대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공화국과 힘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동유럽에서는 반인민 입장이 사실상 기본이다. 2016년 어느 분석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 지역의 어떤 주류 정당도 난민을 거부하는 지배적인 태도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순위표에서 맨 밑에 있다. 유럽의 다른 3인당들과 달리 루마니아 3인당은 단연 규모가 커서 2016년 선거에서 46% 가까이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로도 단독으로 집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계속 루마니아는 반자유주의에 만연해 있다. 3인당은 농민의 옹호자를 자임하면서 헌법의 가족 정의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실상 동성결혼의 합법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 동성결혼은 서유럽 대다수 나라에서 합법이지만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동성관계를 전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자의 경우에 공산주의 이후 시대의 도래는 많은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렇구나. 동유럽과 일반 유럽에서의 차이점이 그렇게 있군요. 2019년 4월 사회노동당은 2011년 1월 네 번째로 치러진 선거에서 28%를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1982년 당은 48% 득표를 기록했는데 이후 전후 유럽에서 3위당이 거둔 역대 최고의 득표율 중에 하나였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주의 계열의 인민당뿐만 아니라 사회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두 신생 정당의 급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인 좌파 모데모스 2015년과 2016년 20에서 20%를 얻었다. 두 번째 신생 정당인 자유주의 계열의 시우다다노스는 2019년에 15% 이상을 득표했다. 그리하여 결국 양당제가 붕괴했다. 에스파냐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더하여 카탈루나 민족주의 급부상에서 2017년의 위기로 이어졌고 2018년 5월에는 에스파냐 최고 형사법원이 집권당의 인민당의 불법적인 외주 계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에스파냐 기성정당들이 위기에 처한 데에는 경제가 주된 역할을 했다. 경제, 저소득층이 많아지고 소득 분배가 훨씬 불평해진 반면에 민간 부채가 급증했다. 에스파냐보다 더 경제 성과가 한층 열악했던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에는 훨씬 더 재앙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에스파냐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와 90년대 대부분 동안의 범그리스 사회운동당의 3인주의자들이 정치를 지배했다. 1981년 선거에서 파소크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 안드레아스 파파누레오의 지휘 아래 48%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국민 의료 보험의 시민권 도입 등 실질적인 개혁의 시기가 이어졌다. 당은 1985년 6월에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당은 긴축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로 1989년 6월 선거에서는 40%를 득표하고도 44%를 얻은
보수 야당 신민주당에 패배했다. 하지만 파소코 없이는 어떤 당도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다. 파소코는 아직 죽지 않았고 파소코 이 8년에서 11년 사이에 파소코는 23년 정도를 집권했다. 골드만삭스 후에 그리스를 고통에 빠뜨리는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수혜자가 된다. 이에 도움을 받아서 유로연합 회원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수작한 덕분에 그리스는 유로존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진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었고 전지구적인 경기 침체 시기에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이 7% 가까이 떨어지자 파소코의 인기도 급락했다. 2015년에 이르러서 당 득표율은 5%로 쪼그라들었고 조만간 정치 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공격을 메운 것은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극좌파 시리자 2004년 좌파 정당들의 연합으로 창건된 당이다. 시리자는 36%를 득표해서 절대 과반수에 불과한 한 석이 모자라는데 어쩔 수 없이 민족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정당인 그리스 독립당과 신성하지 못한 동맹을 맺었다. 불길하게도 네오나치인 황금세력당이 7%를 얻었는데 2019년의 7월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의 최소한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했다. 좌파가 강세인 적이 없었던 터키에서는 물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적당한 좌파 세력의 연합인 인민민주당은 2015년 선거에서 13%를 확보했는데 터키 좌파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듬해 미국에 기반을 둔 이슬람 성직자 페툴라흐 콜린의 지지자들이 거제를 시도했다. 그 후에 대대적인 탄압이 이어져서 콜린 지지자들을 넘어서 다른 정당까지 탄압받았고 무엇보다 언론도 탄압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민민주당이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일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 4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에르도안의 승리였지만 근소한 차이였다. 2018년 6월 24일 치러진 선거로 에르도안의 권력이 확인되었지만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수도인 앙카라와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을 놓쳤다. 시야를 넓혀보면 인도에서는 좌파 성향의 인도 국민회의당의 오랜 통치가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힌두민족주의 세력인 인도인민당의 통치에 길을 내주었다. 인도인민당은 2014년 선거 이후에 다시 집권했고 모디는 주요한 약속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2019년 5월에 당당하게 재선되었다. 일자리 2천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현율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2019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모디는 반무슬림 입장을 강화해서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의 자치령 지위를 폐지했다. 계속해서 그는 새로운 이슬람 혐오 법률인 시민권 수정 법안을 제정했다. 이웃 나라들에서 온 미등록 이주민이 무슬림이 아닌 경우에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서 무슬림만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국가 인도 구성을 지지하는 힌두교도들도 나서서 강범위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패배한 국민회의당은 일종의 인도 민족주의를 채택하려고 노력했다. 파키스탄 칼럼니스트 파키르 아이차주딘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늙어서 건망증에 걸린 카멜레온처럼 내르식 세속주의의 안전한 위장색을 벗고 도발적인 힌두주의의 사프란 색깔로 바꾸는 법을 다시 배우려고 길을 썼다. 일본은 기성정당의 위기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에 선거에서 자민당이 48%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고 아베 신조가 전후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해서 일본에 새로운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선거 직전에 역시 보수정당이 이른바 희망당이 원전 가운데 강령을 내세우면서 창당하여 20%의 득표율로 기록하며 제2당으로 올라섰다. 또 다른 신당인 입헌민주당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으로 8.7%를 득표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신당 두 개가 30% 가까이 얻었다. 좌파의 경우에 상황은 비극적이다. 공산당은 9%를 얻었지만 의석이 하나뿐이고 1958년 33%를 얻고 1990년에도 여전히 24%라는 준수한 득표율을 기록했던 사민당은 보잘것없는 1%로 겨우 존재를 알렸다. 20년 넘게 경제 침체를 겪은 일본은 그동안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해서 인구가 2015년에 1억 2천만에서 2050년에 1억 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가 모두 여자들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도 많이 낳지 않으면서 일하러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면 여자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생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이민자가 거의 없다. 이민자도 신생아도 없이 연금생활자만 넘쳐난다. 미래가 암울해 보이지만 일본의 재앙이 닥친다는 예언은 많았어도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는 미래가 훨씬 더 암울해 보인다. 2005년 무렵에 좌파가 주권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니카라과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1998년 우고 차베스의 승리를 새로운 혁명적 진전으로 보았다. 하지만 2014년 차베스가 사망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초래한 인플레이션과 경제관리 실패로 황폐화되었다. 수백만 명이 나라를 등지고 떠났다. 마두로의 주요 경쟁자인 후안 과이도는 50개 나라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지지자들조차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나왔다. 한편 마두로의 정치적 진흥은 여성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자녀 6을 낳으라고 조민하면서 더욱 의심을 받았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아동의 13%가 영양실조 상태였다. 자꾸 애기를 낳게 만드나. 브라질에서는 2018년 극우 후보 자이르 보소나로가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시우바에 이어서 지우마 호세프가 이끄는 가운데서 2002년 이후에 14년 동안 집권했다를 밀어내고 대통령이 되었다. 칠레에서는 사회당의 미첼 바첼레트가 2006년에서 10년, 2014년, 18년에 통치했다. 후임 대통령은 보수계열인 민족혁신당의 세바스티안 피네라였다. 페루에서는 전임 대통령 5, 좌파는 1명도 없고 그 중에 1명은 총 33년간 연속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볼리비아에서는 2006년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주의자 에모 모랄레스가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도입했지만 2019년 말에 이르러서 대규모 사회 소요에 직면해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듬 해에 좌파가 선거에 승리해서 다시 집권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 전 중도좌파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체네르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2019년 키르체네르는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을 지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복귀했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는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 이런 패배 가운데서 어느 것도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좌파 정당이 우파의 의지를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다. 대다수 사회주의 정당은 조만간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고 임금이 정체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3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다. 또한 불평등이 증가하도록 용인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소외자들에게 과감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가전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한 것처럼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고성장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철저하게 불신받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한마디 덧붙였다. 긴축은 한 번도 효과를 낸 적이 없다. 한때 신자유주의 성취했던 국제통화기금조차 과거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펴내는 각종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은 부유층 세금 인하가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부유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성장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아님이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국제통화기금도 어쨌든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트리클다운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로 아스레프에 의해서 유사 학문적인 지위라는 얄팍한 거치장을 부여받았다. 세금을 인하하면은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래퍼 곡선도 철저하게 불신을 받았다.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여러 측면들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 최부유층은 지난날의 부유층 즉 20세기 전환기 미국 도금 시대에 한껏 경멸을 받은 재벌가들 카네기와 록펠러, 벤더벨트 같은 경원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최고 부자 5명은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만시오, 오르테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4,2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국내 총생산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 5명 가운데 제조업자는 없다는 거지. 없다. 제조업자는 없다. 실제로 블룸버그의 100대 부장 명단에는 산업자본가가 13명뿐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뜬구름 속에 있거나 소음의 업종 안에 있다. 한때 붐이 있는 자본주의 안식처로 여겨졌던 스웨덴 같은 나라들조차도 부의 불평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0년 이래 비록 시작점이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어떤 OECD 나라보다도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래 도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평등이 더욱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가운데서 이렇게 미국 소득의 불평등이 이렇게 쳐주고 높아지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소득층 중간계급이 높았는데 상위 10%가 소유한 비율로 정의되는 소득 불평등은 1980년 이래 유럽보다도 중동에서 한층 크게 확단되었다. 그래도 하위 50%는 중국의 고성장득권의 성장률의 혜택을 보았지만 1980년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의 상위 1%가 하위 50%와 똑같은 성장의 과실을 손에 넣었다. 부의 불평등의 확대는 미국에서도 두드러져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1980년 22%에서 2014년 39%로 늘어났다. 이런 증거본의 대부분은 최상위 0.1%, 즉 슈퍼 리치가 부를 늘린 데 원인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1인당 평균 국내 총생산보다도 한 천만원 소득을 얻는 가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인구의 0.1%는 50만 명에 불과하다. 상위 10%는 말할 것도 없고 0.1%의 편을 들어서는 어떤 당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도 걱정이 많다. 그렇구나. 실제로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에 비해서 훨씬 불평등이 심하다. 소득 불평등 확대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경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다. 가장 불평등한 부유 나라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다. 불평등에 맞선 싸움은 분명 사회민주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사민당들은 그 대신에 자신들이 신중하다고 여기는 카드를 선택했다. 지배적인 신시장 이데올로기를 영합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임에서 졌다.